글쎄요, 저는 아마 이 치킨 기존의 골목 상권에 계신 분들이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아마 소비자들이 많이 다를 겁니다. 많이 다를 테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이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혁신을 막고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반상생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이게 잘못 가면 굉장히 수구적으로 가고 퇴행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걱정했는데 청와대 고위인사가 공개리에 압력을 넣고 문을 닫게 되고 또 대통령이 또 치킨 가격의 원가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싸다 비싸다. 이런 일은 정부가 개입하는 일이어서는 안 되는데 시장에서 상인들끼리 치고받으면서 경쟁하고 그 가운데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것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소비자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길입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길이죠.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이 소장님. 네,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제가 언론이나 방송에서 서울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선 좀 부각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지역 경제하고 서울 자본 사이에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트에서 먹게 되면은 거기 들어간 돈은 서울의 본사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혹은 소상인이라도 지역에 있는 돈이라면 그 돈은 지역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책임망이니까 서울에서만 보면은 뭐 큰 데가 먹을 거냐, 작은 데가 먹을 거냐 이렇게 보이지만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지방에 그 돈이 남을 거냐 아니면 그 돈이 서울로 갈 거냐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놓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냐. 따져보면은 뭐 프랜차이즈 논쟁도 있었고 빵집의 카드사랑 제휴해서 빵집을 깎아주면서 이제 뭐 자영업자가 망하는 그런 일도 뭐 3, 4년 전에 봤었거든요. 근데 유독 지금 올해 이런 일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그래서 이 처음에 닭 사건이 나온 다음에 다음날 이제 증권을 봤는데 주식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당연히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다음날 이제 롯데마트 주식이 떨어졌는데 이거 뭐냐면은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조그만 한정되어 있는 유통자본이라는 그 시장에 대기업들이 유통자본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증권가에서는 이거를 저기 이제 구조조정이 올 거다라고 이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트도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지만 1, 2년 후에는 사실은 뭐 몇 개는 시장에 퇴출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조정이 될 거라면은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해서 그동안의 지역경제 다 부수고 망하지 말고 같이 살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자라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화 상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부나 제3자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가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사업이 안 되면 물러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육성이 안 돼 있다고 우리가 입만 열면 얘기하잖아요. 그동안에 내수시장이 이렇게 죽었던 이유는 시장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 김 변호사께서도 중소기업 영역으로 치고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중소기업 영역으로 치고 들어온다고 중소기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가 생겨서 월마트의 매출 총액이 우리나라 수출 총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기업이 생겼다고 해서 미국 중소기업이 다 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다 쓰면서 타자수들이 다 직업을 잃게 됐죠. 그렇다고 우리가 컴퓨터를 쓰지 말아야 하나요? 컴퓨터를 쓰게 됨으로써 생산성이 오르고 그래서 경제 전체가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항저철이 생기면서 중소 철강 회사들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다 망했죠. 그럼 포철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결국에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는 계속 뒤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가 들어가는 동네마다 판매 가격이 13 내지 14%씩 떨어지면서 초기에는 중소 유통업자들이 다 망하는 것 같았죠. 나중에 다 살아납니다. 왜? 13%씩 전략한 소비자들이 뭔가 다른 물건을 사죠. 뭔가 다른 물건을 사죠. 그럼 그 다른 물건을 사는 데서도 잡들이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혁신이 국민들을 살찌우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돌아. 기존에 있는 영역을 들어오지 마라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구멍가게라는 게 처음 생긴 게 20세기 초거든요. 일본 소위 자본주의가
식민지배 형태로 들어오면서 구멍가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때 시골 양반들이 하던 말이 지금 하시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 문제는 18세기에도 있었고 19세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 기업이 시장에 들어와서 중소기업이 다 망한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벌써 이미 망했죠.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사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소상인들과 대기업이 다 경쟁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는 중소상인만 살아남아라라는 식의 정책을 쓰는 나라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소상인들이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시장에 대한 분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지금 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규제를 또 없애고 있는 것도 아시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중소기업 그 적합업종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582개 업종에 대해서 이제 대기업들에게 오히려 중소기업의 그 사업의 내용들을 이양하라라는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 뭐 동방 이제 성장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뭐 민간에서 합의를 통해가지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만든다는 것처럼 뭐 일정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라든가. 네. 또 뭐 일정한 영업시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통상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말 영업들은 대형 유통점이 하지 못하게 하고 중소상인들이 그 주말 영업시간들을 이제 활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저녁 8시 이후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녁 10시 이후라든가 이런 심야 야간 시간에 있어서는 이제 중소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리된 시장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도 이미 기성시가지에 많은 중소상인들이 들어와 있는 곳에는 새롭게 대형 유통점들이 진출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한다든가 면적을 제한한다든가 매장 점포수를 면적을 줄인다라든가 뭐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중소상인들이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분리된 시장을 만들어주면서 네. 하고 있지. 그래서 네. 그런 정책들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유럽 국가들이 깨닫고 다 없애는 중이라는 것도 아시죠? 예를 들면 그게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법에 대한 논쟁은 1920년도, 30년대 미국에서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월마트 때 처음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17세기, 18세기 초부터 생겼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법을 처음 만들었고요.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그런 법을 만들었죠. 일본도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지금 무너져서 일본 유통시장에 뚫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업자들이 아주 심각하게 느끼죠. 바로 일본이 그런 법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법입니다. 대점법이라고 하는 대규모 점포 규제법이 있습니다. 그 규제법들 다 없어졌습니다. 미국도 결국에는 그 규제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미 없앴고요. 일본도 없앴습니다.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아니, 독일과 예. 프랑스도 점차 지금 없애는 중이죠. 그렇지 그게 않습니다. 얼마나 중소기업들은 일본은 없앴다가 다시 그걸 부활을 했고요. 그 사회적인 그런 부작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이유죠. 그래서 걱정을 사회적인 많이 하는 부작용이 겁니다. 많았기 때문이죠. 중소상인들이 한꺼번에 일거에 몰락하는 것들이 그 나라 경제에 주는 영향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네. 중소상인들이 영업을 하는 부분도 우리 내수시장에서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많은 중소상인들이 일거에 무너지는 형태들은 경제적으로 원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도 그 대전법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그런 야간 소음이라든가 이런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대규모 점포들의 진출을 규제를 하고 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독일 경우에 있어서도 그게 연방법이 없어졌다는 것이 다 주법에서 남아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법 네. 없어지고요. 주법들도 저희- 다 고쳐지는 제가 중이죠. 정리를 일본의 하겠습니다. 대전법 같은 경우에도 출전 규제가 아닙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규제입니다. 규제 그것이 방식의 근거가 현실적인 그렇게 규제로 만들어진 작용할 거죠. 수도 자, 있다는 거지. 이 규제는 전혀 공정경제 다르죠. 이게 사업자들이 걱정할 일이지 우리들이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승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거대 자본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부터 거대 자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지금 전체 유통업계를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는 유니클로 같은 회사 보십시오. 조그만 판매사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큰 자본이 되었는데 왜 큰 자본이 되었나? 소비자들을 행복하게 해줬죠. 그래서 그 사업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유니클로 너희들은 그렇게 파냐? 왜 매장에 먼지가 많냐? 왜 여직원이 나와서 제품 설명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우 소장님. 그건 사업자 문제죠. 정치적인 얘기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벌어지기 한 달 전에 이제 우리 또 피자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왜 피자 때는 이러고 닭은 이러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몇 년 사이에
소비자 의식이랑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거는 한국 소비자면 싸면 좋다라고만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싸고 질도 좋아야죠. 이렇다면 커피 같은 경우는 질도 똑같고 비싼데도 누군가 공정거래를 한 커피를 더 마시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그걸 그렇게 선택을 그렇게 하시는 놓고 거죠. 보면은 네. 저는 피자도 좀 있다가 지금 치킨처럼 오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치킨은 그만뒀고 피자는 계속 하잖아요. 이제 처음엔 잘 몰랐는데 다른 문제라고 제가 지금 보는 게 지금 이제 피자는 그러니까 편법증의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고 납품을 받는 거고 지금 치킨은 자기네 회사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피자인 경우는 뭐 여동생한테 이제 뭐 편법 증여를 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기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내부에서 피자를 만들고 이렇게 공급했고 사람들이 막 불만을 얘기를 했었으면은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국민 여론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그 최근 사이에. 아니 그러니까 피자 여론이 때도- 바뀌게 돼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거대 자본 그러지만요. 예를 들어서 자본 투자 제일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항공사지 않습니까? 작은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으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작은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으로 치고 들어와서 지금 제주도 가는데 티켓 값이 얼마입니까? 반값 이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유니클로 같은 회사가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대의류 회사들 다 깨고 지금 아시아 시장을 다 먹고 있습니다. 왜 이거 혁신이거든요. 이 혁신을 부정하고 중소기업은 너희들은 여기서만 먹고 살아라. 대기업은 너희들은 여기서만 먹고 살아라. 이게 말이 되지 않죠. 말씀하시는 거 상당히 동의하는데 치킨에서 무슨 혁신이 일어나가지고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 상인은 적정 마진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원가를 궁금해하죠. 제가 초두에 대통령께서 치킨 가격이 좀 비싸지 않았나는 생각을 당신도 하셨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요. 어떤 상인이든지 원가 대비해서 판매가가 높을수록 사실은 좋은 상인입니다. 원가보다 판매가가 높은데도 잘 팔리는 것은 그 상품이 절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품 같은 거 보십시오. 원가 누구 궁금해하지 않죠. 원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공산품 원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원가에 대해서 적정 마진을 붙이는 시스템은 그야말로 사회주의로 가야죠. 국가가 원가에 대해서 원가 더하기 적정 마진이라는 개념을 만일에 국가가 가지게 되면 사회주의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우리 김 변호사께서 공정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국제적인 공정법의 흐름 자체가 그게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었나 안 되었나로 돌아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공정법에 결국에는 그 치열한 논쟁 끝에 무죄가 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 끼워 팔기였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미끼 판매 다 끼워 판 겁니다. 끼워 팔은 거. 이런 것조차도 그게 소비자에게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고 거대 자본이 시장을 다 먹으면 가격을 그다음에 굉장히 높이 세우지 않겠느냐고 일반적으로 걱정하는데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를 보던데 지금 비디오 테이프 다 없어졌잖아요. 다 CD로 바뀌었습니다. 소니가 워크맨 독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독점을 걱정했죠. 그런데 MP3 나오면서 깨끗하게 가버렸습니다. 어떤 기업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누리기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그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석유 재벌로 유명하던 락펠러 같은 사람들이 석유를 덤핑을 쳤죠. 덤핑을 쳐서 중소석유 회사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덤핑을 쳤느냐. 기존 가격의 20%로 덤핑을 친 겁니다. 근데 20%를 덤핑을 쳐서 다 죽고 나서 가격을 올렸느냐? 아닙니다. 더 내려갔습니다. 철도를 다 석권했던 밴드빌트라는 사람은 강도로 불렸던 사람인데요. 철도 회사들 다 죽었으니까. 이 밴드빌트가 철도 운임 요금을 90%를 내린 겁니다. 10%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 망한 중소기업들이 경제를 다 어떻게 했냐? 안 그렇습니다. 90%까지 철도 요금이 싸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철도를 타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소기업들은 그 철도망을 타고 원가가 낮아지고 미국 경제가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게 죽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타자수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네. 버스 안내양 있습니까? 그런 직업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 다 버스 카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버스 안내양들은 지금 다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이번에 저는 이 기존의 치킨 그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 잘못 대응한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어떤 한 군데에서 혁신을 들고 가격을 치고 들어오면 시장에서 싸웠어야 됩니다. 시장에서 싸웠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싸우는 전략을 피했죠. 말하자면 피켓을 들고 말하자면 동반 상생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피켓을 들고 싸우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몰리게 된 겁니다. 시장에서 싸우는 건 시장에서 싸워야죠. 지금 프랜차이즈들이 밀리고 있지만 사실은 국내 지금 뭐 여기 우리 부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그 자체가 혁신이었었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혁신이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이렇게 말하자면 통닭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이렇게 잘 조직이 되어서 우리가 뭐 월드컵을 보거나 뭐 볼 때 즐겁게 가서 한 잔 마시면서 통닭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그 자체가 시장의 혁신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마트가 치고 들어올 때 같이 혁신으로 싸워줘야 됩니다. 그게 지난 봄부터 우리 가을부터 5,000원짜리 판다고 예고되었던 거고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갔죠. 그저 대중 정서에 호소하고 정치권에 호소하고 그 정부가 나오고 그 이제 결국 이렇게 되니까 다 말하자면 시장에서 싸워야 할 것을 엉뚱한 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이죠. 그 시장에서 싸울 것을 시장에서 싸워야지 엉뚱한 데서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지금 자영업이라고 하는 게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요. 나라같이 생긴 나라 중에서는 자영업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게 기존 산업들이 IMF 이후에 아주 대대적으로 무너지고 우리 금융산업 아주 초토화되면서 자영업 비중이 폭발한 거거든요. 이 압력이 있습니다. 이 압력이 자영업자들 괴로운 거 저도 잘 알죠. 제가 예를 들어서 혁신을 옹호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무슨 어려운 사정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자영업은 이제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생존도 힘드시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정부가 새로운 계획을 내고 뭔가 국가적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지 기존에 있는 떡이나 파이 요거라도 지키게 해주자는 전략으로 접근해가지고는 국가 경제도 안 되고 자영업자들은 계속 어렵고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하죠. 말하자면 자영업자들을 어떤 자유경쟁에 그대로 내몰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라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세워서 그들을 새로운 길로 안내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기존에 성립되어 있는 시장 자체의 압력을 경쟁 압력을 정부는 줄이면 안 됩니다. 경쟁이야말로 혁신의 원천이기 때문에 문제는 자영업에 이토록 많은 압력이 가 있는 구조 자체를 뭔가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좀 프랜차이즈에 들으면 섭섭할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는 순수 자영업 형태가 이제 한국에 풍부한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케밥 같은 게 굉장히 우리나라 통닭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게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자영업자가 한 분 계시는데 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괴롭히는 게 지금 이제 드러난 마트가 하나 있을 거고 프랜차이즈도 사실은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기 기술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큰 네트워크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못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것도 좀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이런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는 부당 거래들, 예를 들면은 뭐 인테리어를 뭐 2년에 한 번씩 바꿔라, 뭘 해라 이런 것들이 다 부담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그럼 저는 프랜차이즈 육성에 가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자영업자들의 한 3분의 1은 어려워질 거지만 그 중에서 진짜로 자기 기술과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프랜차이즈와 마트 사이 경쟁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튀어나가냐면은 농어로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닭을 더 싸게 이제 서로 구하려고 하면은 지금도 공장식으로 이제 닭을 키우는데 더 뭐 항생제도 많이 주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또 이제 조리독감이나 그런 또 농업에서의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 선에서 적절하게 이제 우리가 서로 괴롭지 않은 좀 타협을
정부 내에서 혹은 시민 내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원장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김 대형 변호사님. 유통점이 대세라 하더라도 중소상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분리된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이고 또 그게 전체적인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거든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것도 무조건 중소상인들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적합업종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게 뭐 연구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가 없겠죠. 말씀하신 무슨 제철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무슨 중소상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상인 사이의 경쟁을 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 뭐 예를 들면 떡집이라는 게 꼭 대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혁신을 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야만 그 떡산업이 발전합니까? 그게 식자재 납품하는 사업들을 대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납품을 해야만 그게 기술과 혁신이 발전하는 그런 분야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들 간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산업들을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그런 적합업종 같은 거 지정을 해서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오지 말고 그 사이에서 중소기업 사이의 경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자 그런 사실은 것들이고요. 그런 논리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이 무너지고 유통구조는 엉망으로 되고 내수 발전 안 하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농업 종자 하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다 영세업체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IMF에 휘청하면서 다 나갔습니다. 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다 가져갔죠. 예를 들어서 떡 얘기하시는데요. 아시아인들 전부에게 떡 먹입시다. 왜 못 먹입니까? 근데 조그만 구멍가게들 앉아서 아시아인들에게 떡 먹일 생각을 하겠어요? 아시아인들 전부에게 불고기 팝시다. 왜 못 팔죠? 왜 우리 식당은 세계로 못 나가나요? 말하자면 시장을 보호해주기 시작하면 안주하죠. 혁신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면서 밖으로 나가고 거기에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불고기 전 세계로 팔아보십시오. 왜 못 팝니까? 우리가 마른 한식 세계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왜 못 나가서 팔죠? 경쟁하는 그 불고기집, 해외로 나가서 경쟁해야 되는 그 떡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중소 떡집하고 국내에 있는 중소 불고기집을 다 망하게 해야 다 되니까 죽을 것 같죠? 그거는 좀 다 다른 죽을 것 정책이라는 같죠. 거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죽을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월마트가 들어가면요. 동네 가게들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월마트가 본격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타깃이 된 것이 90년대 들어서거든요. 90년대 들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적어도 상당한 몫은 월마트의 혁신이 기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월마트 혁신을 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우리 요즘 슈퍼마켓 가면 다 바코드로 찍지 않습니까? 그 바코드 만들어낸 게 월마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번 거죠. 월마트를 그러면서 못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월마트가 영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말 시간이라든가 심야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분리된 중소상인들이 그러니까, 남을 네.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영역을 만들어주자는 아니 대기업이 들어오면 제가 중소기업이 정리를 초토화 된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하니까 같은 제가 경우에 드리는 있어서는 말씀인데 중소상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보호 품목 같은 게 없습니까? 월마트가 영업을 하더라도 뭐 1차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매장 규모를 줄이도록 하고 일정하게 일정 품목들은 팔지 못하게 하고 그런 정책들은 미국에서 다 쓰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정규제 부소장님. 월마트부터 계속 하신 얘기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월마트를 통해서 이렇게 쭉 했는데 과연 잘 사냐 우리나라에서. 그런 나라들이요. 1인당 GDP 4만 불 거의 정도 가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불, 6만 5천 넘어간 나라들이 규제를 다 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 스웨덴, 근데 노르웨이도 규제가 심한데 1인당 9만 5천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나 혹은 다 알아서 하자라는 나라들이 3만 5천에서 많이 가면 3만 8천. 그리고 1인당 6만씩 가는 나라들은 사실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냐라고 했던 그런 규제를 두고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하고 그런 나라가 6만 넘은 나라거든요. 그게 21세기 경제 아닙니까?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그런데 그걸 유통업 규제 때문에 6만 불이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 비약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나라들이 스위스가 개방이 만든 크게 돼 게 있기 때문에. 스위스 시계, 스위스 네. 칼, 다 그렇게 해서 나온 물품들 아닙니까? 아니 스위스 네슬레는 어떻습니까? 네슬레는 다국적 기업도 했죠.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했죠. 네. 예, 식품은 원래 그런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왜? 하는데 네슬레가 들어와서 왜냐하면요. 국내에서 그렇게 하진 않았다 이거죠. 아니 왜 그러냐면 스위스에도
말하자면 치즈 만들어서 파는 구멍가게만 해도 뭐 수십 종류 있다는 거 잘 알죠. 스위스 네슬레가 왜 네슬레가 됐습니까? 식품업체는 워낙 사회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대기업의 업종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중소기업 업종이 아닙니다. 대기업 반대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다 먹은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식품 제약 이런 거는 그렇고요. 지금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데 시장은 포화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장은 포화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포화라고 생각하면 경제는 성장하지 않죠. 농업 시대 때도 시장은 포화였습니다. 항상 시장은 포화입니다. 그걸 깨고 나오는 것이 기업가들이죠. 예를 들어서 VTR 시장 다 포화죠. 근데 누군가가 CD를 만들어서 포화를 깨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워크맨 시장이 포화죠. 누군가가 MP3를 만들어 시장을 깨는 겁니다. 타자기 다 포화죠. 누군가가 컴퓨터 자판 만들어서 다 깨고 나오는 겁니다. 포화라는 거 있을 수 없고요. 한국 기업 프랜차이즈가 아니 대형마트가 지금 우리 인구당 따져서 한 20몇만 명에 한 개씩 되어서 250개가 적정인데 400개다. 바로 그런 한국 기업가들이 화이팅 정신이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갖는 놀라운 화이팅 정신이 있기 때문에 월마트가 여기 들어서 패배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화이팅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여기 들어와서 패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을 왜 우리는 부정하죠? 잘 알겠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자본가 대 노동자 또는 대기업 대 영세상인 이런 식의 구분을 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야말로 지난 IMF 이후에 10여 년 동안에 17개 그룹이 망했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 있죠. 18세기에 서부 유럽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시 자본이 들어와서 시골 지방의 영세 상공인들을 다 없애고 도시의 썩은 문화를 들여오고 지역 문화를 파괴하고 영세 상인들을 다 죽인다.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그 서부 독일은 바로 걱정했던 그 일이 일어남으로써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 돼 있죠. 그래서 하나가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2층집 아저씨가 오늘 실직을 하는 반면에 3층에 계신 아저씨는 오늘 창업을 하는 거고 옆집에 학생이 낙방하는 반면에 또 왼쪽에 있는 학생은 오늘 또 취업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게 사라지는 것만 다 모아서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망했죠. 그건 마르크스가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게 다 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는 것은 파괴만 보면 혁신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창조적 혁신이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국가 경제 전체를 살리고 국민 개개인을 살리는 거다 하는 점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최근 국제 경향이요. ISO 26000이라는 걸 통해서 책임 경영 혹은 윤리 경영이라는 게 올해부터 이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오늘 이 논쟁이 오늘 끝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대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가 그런 큰 논란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넷과 트위터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에도 죄송합니다. 김 변호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대기업들이 대기업 간의 경쟁 과정을 통해 가지고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걸 승화시키는 방식은 좀 더 첨단 산업,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거나 해외로 진출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에 바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기업들이 그 부분들을 상인들이든가 중소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을 치고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대기업이 장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더 이상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대기업의 행태들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여져서 정부도 이제 이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걸 출범시키면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들을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말로만 하는 상생, 대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상승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제도적인 상생의 방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좀 분리된 시장, 그게 지역이든 업종이든 품목이든 시간이든 그렇게 만들어서 중소상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제도화된 그런 상생의 시스템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